나리, 당장 그 술잔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장 이 자리를 뜨셔야 합니다. 주막 안이 얼어붙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화롯불만 타닥 소리를 내며 튀었다. 누더기를 걸친 소년 하나가 어사의 소매를 두 손으로 쥐어뜯고 있었다. 12살이나 되었을까. 뼈만 남은 얼굴에 박힌 두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소년의 손톱 밑에는 흙이 아니었다. 시커멓게 굳어버린 핏자국이었다. 10손가락 모두가 그러하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언가를 파고 긁고 버텨왔는지 그 세월이 고스란히 박혀있는 손이었다. 주방 쪽 벽 너머에서 칼날이 칼집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업으로 삼아온 자들이 습관처럼 하는 그 소리였다. 박문수는 소년의 눈을 보았다. 벼랑 끝에 선 자만이 품을 수 있는 날이 시퍼렇게 선 진심이었다. 박문수는 소리 없이 술잔을 상 아래로 엎질렀다. 지글지글. 바닥이 검게 타들어가며 독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비상이 섞인 독이었다. 한 잔이면 장정도 반 식경 안에 숨이 넘어가는 독이었다. 주방 쪽이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뒤에서 주모의 눈이 번뜩였다. 그리고 주방 문이 열렸다. 시퍼런 칼날이 촛불 빛에 번쩍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박문수는 지체하지 않았다. 소년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 주막 뒷문으로 몸을 날렸다. 칠흑 같은 밤 속으로 두 사람이 뛰어드는 순간 뒤에서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횃불도 들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자들이었다. 조선 영조 임금 시절 팔도를 누비던 암행어사 박문수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온 사내였다. 험산 줄령을 넘고 탐관오리의 소굴을 헤집으며 30해 가까이 임금의 눈과 귀가 되어왔건만 이 밤만큼 짙은 어둠은 없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어사의 목숨을 구한 것은 칼을 찬 군사도 충직한 수하도 아니었다. 뼈만 남은 몸뚱어리에 누더기를 걸친 이름도 없는 거지 소년이었다. 이것은 그 소년과 어사가 함께 엮어낸 운명의 이야기다. 귀를 기울이시라. 지금부터 시작된다. 달빛별빛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 술에는 독이 들었소. 당장 그 술잔을 내려놓고 이 자리를 떠나시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사람이 죽소. 그 사람은 바로 나리이시오. 누더기를 걸친 소년이 박문수의 소매를 두 손으로 쥐어뜯으며 이 말을 뱉었을 때 주막 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다. 박문수의 손에는 막 입술에 갖다 대려던 술잔이 들려 있었고 술잔 안 호박빛 액체는 촛불 아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 출렁이고 있었다. 소년의 눈빛은 달랐다. 11~12살이나 되었을까. 뼈만 남은 얼굴에 박힌 두 눈이 어른도 감히 흉내 내기 어려운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20년 넘게 팔도를 돌며 거짓말쟁이와 진실을 말하는 자를 숱하게 구별해 온 어사의 눈이 그것을 알아보았다. 소년의 눈 안에 있는 것은 두려움도 거짓도 아니었다. 벼랑 끝에 선 자만이 품을 수 있는 날선 진심이었다. 박문수는 소리 없이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이었다. 주막 구석에서 주모의 눈이 번뜩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주방 쪽 벽 너머에서 쇠가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은밀하게 들려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관가의 병사들이 칼집을 여는 소리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칼집 끝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소리였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업으로 삼아온 자들이 습관처럼 하는 버릇이었다. 박문수의 등골이 싸늘해졌다. 소년의 손목을 잡아 살펴보았다. 손톱 밑에 새까맣게 박힌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흙인 줄 알았다. 그러나 가까이 보니 흙이 아니었다. 굳어버린 핏자국이었다.
열 손가락 손톱 아래가 모두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다. 이 소년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필사적인 상황 속에서 파고 긁고 버텨왔는지를 말해주는 흔적이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마디를 뱉었다. 막돌이입니다. 이름 없는 돌멩이처럼 천하게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말하는 소년의 목소리에는 낮고 굵은 울림이 있었다. 박문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물음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척하며 술잔을 손등으로 살짝 쳐서 상 아래로 엎질렀다. 술이 바닥에 쏟아지는 순간 지글지글 하는 소리와 함께 독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박문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소년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저 술을 입에 넣었더라면 어사 박문수는 오늘 밤 이 주막 바닥에서 아무 이름 없이 죽었을 것이었다. 코끝을 스미는 연기는 매캐하고 날카로웠다. 비상이 섞인 독이었다. 한 잔이면 장정도 반 식경 안에 숨이 넘어가는 독이었다. 주방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문수는 지체하지 않았다. 소년의 팔을 낚아채듯 잡아 주막 뒷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뒷문을 발로 걷어차자 썩은 나무 문짝이 한 번에 나가떨어졌고 두 사람은 칠흑 같은 밤 속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주모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저놈들이 달아난다. 그리고 뒤이어 주막문을 부수는 소리, 여러 켤레의 발자국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다. 박문수는 달리면서 뒤를 힐끗 돌아보았다. 5, 아니 7명이었다. 그들은 횃불도 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자들이었다. 오랫동안 밤의 어둠 속에서 사람을 쫓고 죽이는 일을 업으로 삼아온 그림자, 자객들이었다. 산기슭으로 접어들자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핥히었다. 다른 구름 뒤에 숨어 있었고 발 아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어둠이었다. 소년 막돌이가 달리다 다리를 헛디뎌 넘어졌다. 박문수는 망설임 없이 소년을 등에 업었다.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몸이었다. 그러나 등에서 느껴지는 소년의 심장 소리는 힘차고 빨랐다.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온몸을 태우고 있는 심장 소리였다. 박문수의 발이 비탈에서 돌에 걸렸다. 그대로 굴러 떨어졌다. 무릎이 바위에 찌이고 손바닥이 찢어졌다. 그러나 등에 업은 소년만은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다. 막다른 절벽이었다. 뒤에서 자객들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숲속에서 그림자들이 번지듯 움직이는 소리였다. 박문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등에 업힌 소년이 귓가에 대고 말하였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저 큰 바위 뒤에 구멍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파 두신 구멍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박문수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벙어리가 아니었다. 이 소년은 처음부터 말을 할 줄 알았던 것이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오른쪽, 큰 바위. 박문수는 소년의 말을 믿었다. 독술잔을 경고했던 눈빛을 믿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눈빛을 믿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바위를 찾았다. 손끝에 차갑고 거친 암벽이 닿았다. 바위를 왼편으로 돌아서자 과연 성인 남자가 몸을 구부리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안에서는 흙내음과 습기가 물씬 풍겨 나왔다. 두 사람이 안으로 기어들어 가자마자 자객들의 발소리가 바위 바로 옆을 지나쳤다. 박문수는 숨을 멈추었다. 소년도 숨을 멈추었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멀어져 갔다.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박문수는 비로소 긴 숨을 내뱉었다. 좁은 구멍 안에서 어사와 거지 소년은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어댔고 구멍 안으로는 그 소리만이 가늘게 스며들었다. 박문수는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소년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두려움이 가라앉고 나자 그 눈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자,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는 자만이 품을 수 있는 단단한 빛이었다. 박문수가 낮게 물었다. 아버지가 이 구멍을 팠다 하였느냐?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끝으로 소년의 목소리가 잠겼다. 아버지, 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리는 순간 소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을 본 박문수는 더 묻지 않았다. 지금 이 소년이 품고 있는 사연은 한두 마디로 풀어낼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연의 끝에는 반드시 오늘 밤 독술잔을 들이밀었던 자의 이름이 있을 것이었다.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고을에 무언가 커다란 악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악은 어사 박문수의 목숨을 노릴 만큼 대담하고 거지 소년 하나를 이토록 처절하게 내몬 만큼 잔인한 것이었다. 오늘 밤 이 구멍 안에서 어사와 소년이 처음으로 마주 앉은 이 순간이 바로 그 악과의 싸움이 시작된 첫 장이었다. 구멍 안에서 밤을 지새운 두 사람이 이른 새벽빛을 보며 기어 나왔을 때 산은 아직 어둠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다. 박문수는 먼저 사방을 살폈다. 자객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없다는 것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다. 저들은 분명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이 고을을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을 틀어막고 어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박문수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이 고을에서 나를 죽이려 한 자가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하여라. 소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입술을 꼭 깨물고 먼 곳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최진사입니다. 최진사. 박문수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한 번 굴려보았다. 이 고을에 오기 전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그 이름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매일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흉년이 들면 자기 곳간을 여러 마을 사람들을 먹인다는 사람이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인이라 불렀다. 소년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박문수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진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소년이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이 고을의 암행어사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나리가 오신다는 것을 어젯밤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등골이 다시 한번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암행어사임을 알아챘다는 것은 어딘가에 눈과 귀가 있다는 뜻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소년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어젯 낮에 최진사 집담 너머에서 들었습니다. 최진사가 부하들에게 명을 내리는 소리를. 오늘 밤 주막에서 어사 나리의 수레독을 타고 만약 그것이 실패하면 뒤를 쫓아 반드시 없애라 하였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지금까지의 일들을 빠르게 정리하였다. 독술잔 드림자 자객들, 그리고 이 고을에서 성인으로 칭송받는 최진사.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너는 어떻게 최진사 집담 너머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느냐? 너는 거지 아이가 아니냐? 소년의 얼굴에 쓸쓸한 빛이 스쳤다. 저는 매일 최진사 집 뒷담 근처에서 삽니다. 최진사가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생각으로 1년 넘게 그 담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년. 박문수는 그 두 글자의 무게를 가늠하였다. 12살짜리 소년이 아버지의 원수집 뒷담 근처에서 1년을 살았다는 것이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비를 피하는 것도 모두 그 담 근처에서였을 것이었다. 손톱 밑에 박힌 굳은 피가 그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더 듣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피해야 하였다. 박문수는 일어서며 말하였다. 걸을 수 있느냐?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러나 걸음을 내딛는 순간 소년의 발목이 이상하게 틀어지는 것이 보였다. 어젯밤 달아나던 중에 다쳤을 것이었다. 소년은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지만 걸음마다 미세하게 균형이 흔들렸다.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소년을 등에 업었다. 소년이 당황한 듯 말하였다. 괜찮습니다. 나리. 저는 걸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자와 빨리 걸을 수 있는 자는 다른 법이다. 박문수는 짧게 말하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소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어사의 등에 엎여 처음으로 누군가의 등에서 쉬어본 것처럼 조용히 얹혀 있었다. 그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박문수는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산 아래로 내려오니 이른 아침 장이 서기 시작하고 있었다. 장꾼들이 짐 보따리를 이고 지고 몰려들었고 좌판들이 하나둘 펼쳐지고 있었다. 박문수는 이 인파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숨기는 것이 기본이었고 지금 이 고을에서 박문수의 얼굴을 아는 자객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박문수는 장터 한켠의 넝마 장수에게서 낡은 도롱이 하나를 구하여 몸에 걸쳤다. 소년 막돌이는 이미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으니 장터의 거지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두 사람은 장꾼들 틈에 섞여 장터를 가로질렀다. 그때였다. 장터 입구 쪽에서 자객 중 하나로 보이는 사내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다. 박문수는 도롱이 깊숙이 얼굴을 숙이며 걸음을 늦추었다. 그러나 소년 막돌이의 얼굴은 그 자객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었다. 막돌이가 갑자기 박문수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저한테 맡기십시오. 소년은 그렇게 말하더니 박문수의 곁을 떠나 장터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어정쩡한 몸짓이었다. 그러나 곧 소년의 몸이 리듬을 타기 시작하였다. 시장 바닥에서 동전 한 잎을 받기 위해 춤을 추는 광대 아이처럼 막돌이는 손을 벌리고 발을 구르며 노래를 불렀다. 가락은 구성지고 몸짓은 우스웠다. 장꾼들이 하나둘 웃음을 터뜨리며 소년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자객의 시선도 그쪽으로 쏠렸다. 박문수는 그 순간 사람들 틈을 비집으며 장터 반대쪽 출구 쪽으로 빠져나갔다. 돌아보니 막돌이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다. 자객은 그 춤추는 소년이 자신이 쫓는 그 거지 아이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너무 당당하고 너무 능청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한참 후에 막돌이가 슬쩍 군중 속으로 녹아들어 박문수 곁으로 돌아왔다. 박문수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소년은 두려움 속에서도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였다. 살아남기 위해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쓸 줄 아는 아이였다. 1년 동안 원수의 집 뒷담 근처에서 혼자 살아남으며 터득한 생존의 기술이었다. 두 사람은 장터를 벗어나 마을 뒤편 야산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때부터 막돌이는 박문수에게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였다. 걸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한마디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아버지 이야기였다. 막돌이의 아버지 돌쇠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목수였다. 집 한 채를 지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기둥 하나 기울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고 장인의 솜씨를 알아본 최진사가 그를 불렀다. 최진사는 돌쇠에게 비밀곳간을 짓도록 명하였다. 지하 깊숙이, 외부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구조로. 돌쇠는 시키는 대로 땅을 파고 돌을 쌓았다. 그러나 곳간 공사가 끝나갈 무렵 돌쇠는 그 곳간이 단순히 재물을 숨기는
공간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지하 깊숙이 돌쇠가 직접 파낸 그 공간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니, 살고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았다. 갇혀 있었다. 손과 발이 묶인 채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땅은 최진사가 원하던 땅이었고, 최진사는 그 땅 주인들을 이 지하 공간에 가두고 그 가족들에게는 돈을 받고 도망쳤다고, 병으로 죽었다고, 갖가지 거짓말을 꾸며 땅 문서를 빼앗아 온 것이었다. 그 진실을 알아버린 돌쇠는 그날 밤 바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살려둘 수 없다는 최진사의 명에 따라 돌쇠는 혀가 잘린 채 우물에 던져졌다. 막돌이는 그 현장을 멀리서 보았다. 10살이었다. 아버지가 우물에 던져지던 날 밤, 막돌이는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울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녀는 그 밤 이후로 이 고을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무고함을 밝힐 증거를 찾기 위해 언젠가 반드시 이 고을의 높은 관원이 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온 것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었다. 산깃을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고을은 아침 햇살 아래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저 고을 어딘가에 최진사의 집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집 지하 어딘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다. 박문수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야산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객들과 함께 관복을 입은 자들도 보였다. 고을의 관군이었다. 박문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관군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라면 이 고을의 관하도 이미 최진사의 손에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관군을 이끌고 오르는 사람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박문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것은 박문수가 10년간 한 형제처럼 아끼던 자였다. 관군의 선두에서 오르는 그 사내는 김포교였다. 어깨가 넓고 걸음이 빠른 사내였다. 젊은 시절부터 박문수를 따라 팔도를 누렸고 어사가 가는 곳이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길을 열었으며 어사가 위험에 처하면 자기 몸을 먼저 내던지던 사내였다. 박문수가 부하 중에서 단 한 사람만 곁에 두어야 한다면 주저없이 김포교를 택했을 것이었다. 그 김포교가 지금 관군을 이끌고 이쪽으로 오르고 있었다. 박문수는 일어나 그를 부르려다 멈추었다. 무언가가 이상하였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의 움직임은 눈에 익는 법이었다. 김포교의 걸음은 지금 박문수를 찾아 구하러 오는 자의 걸음이 아니었다. 목적지를 알고 있는 자,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자의 걸음이었다.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있었다. 김포교의 옆에서 함께 오르는 사내가 있었다. 나이 50은 넘어 보이는 사내로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걸음은 느렸으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고 주변 관군들을 부리는 태도가 마치 자기 집 하인을 대하는 것 같았다. 저것이 최진사였다. 박문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최진사가 무언가를 김포교의 손에 쥐어주는 것을, 김포교가 그것을 소매 안으로 감추는 것을. 박문수는 소년 막돌이의 손을 잡아 뒤로 물러났다. 두 사람은 야산 반대편으로 내려가 논두길을 따라 달렸다. 뒤에서 관군의 소리가 들렸으나 거리가 있었다. 박문수는 달리면서 생각하였다.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고 관군을 향해 걸어 나가는 것이 옳은가. 그러나 관군의 대장격인 김포교가 최진사와 이미 손을 잡은 것이 눈으로 확인된 이상 그것은 스스로 함정에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문수에게는 지금 어사 신분을 증명할 마패가 있었다. 그러나 마패가 있어도 믿어줄 자가 없다면
그것은 종이 한 장과 다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논둑을 벗어나 마을 뒤편 야산 쪽으로 접어들었을 때 막돌이가 갑자기 멈추어 섰다. 저기입니다. 소년이 가리키는 곳에는 오래되어 이끼가 낀 돌담이 있었다. 담 너머로 육중한 기와집이 보였다. 최진사의 집이었다. 박문수가 물었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 소년이 말하였다.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하 곳간을 지으면서 몰래 만들어 둔 것입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일이 잘못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밀 곳간의 설계도와 최진사가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내역을 적은 장부를 따로 숨겨 두었습니다. 어디에 숨겼느냐? 지하수로 아닙니다. 아버지가 설계한 비상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 첫 번째 분기점 돌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죽기 전날 밤. 박문수는 그 말의 무게를 가슴으로 받았다. 혀가 잘리기 전에 우물에 던져지기 하루 전에 아버지는 10살 소년에게 그 말을 남긴 것이었다. 아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무기를. 박문수는 담을 바라보았다. 낮이었다. 지금 저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그러나 증거가 있는 이상 그것을 손에 넣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그 사이에 박문수는 막돌이에게 최진사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소년은 1년 동안 담 밖에서 지켜보며 알게 된 것들을 하나씩 말하였다. 최진사는 보름에 한 번씩 쌀을 나누어 주었다. 가난한 백성들이 줄을 서서 쌀을 받았고 최진사는 그들의 머리를 직접 어루만지며 덕담을 건넸다. 고을 사람들은 그런 최진사를 두 손 모아 칭송하였다. 사당을 짓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그 쌀의 출처는 백성들 자신이었다. 최진사가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거두고 그 소출 중 일부를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자기 것을 빼앗긴 자들이 빼앗은 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기괴한 구조였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진실을 캐내려는 자들은 조용히 사라졌다. 막돌이의 아버지처럼. 해가 서산에 걸렸다. 노을이 고을을 붉게 물들이는 사이 최진사의 집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였다. 저녁 기도를 드리러 가는 것인지 밖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박문수와 막돌이는 담을 넘었다. 넘어 들어간 마당은 넓고 조용하였다. 본체 오른편으로 돌아가자 마당 한쪽 구석에 두꺼운 돌판으로 덮인 곳이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였다. 막돌이는 주저없이 그곳으로 향하였다. 돌판을 들어 올리자 아래에서 냄새가 올라왔다. 흘내음과 물내음이 섞인 냄새였다. 박문수는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다. 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냄새가 달라졌다. 흘내음 뒤에 무언가 썩은 냄새가 섞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냄새가 무엇인지를 박문수는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이 갇혀 지는 공간에서 나는 냄새였다. 계단 끝에서 통로가 두 갈래로 갈라졌다. 막돌이는 왼쪽으로 향하였다. 좁은 통로를 따라 한참을 가자 돌벽에 손으로 만든 것이 분명한 틈새가 있었다. 막돌이가 그 틈새에 손을 넣어 돌을 빼냈다. 그 안에 기름종이로 쌓인 것들이 있었다. 기름종이를 펼치자 두꺼운 장부 하나와 설계도 한 장이 나왔다. 박문수는 촛불에 장부를 비추어 읽기 시작하였다. 첫 줄부터 전율이 일었다. 장부에는 지난 10년 동안 최진사가 땅을 빼앗은 백성들의 이름과 날짜, 방법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가 적혀 있었다. 고을 너머로 내쫓았다. 돈을 주고 쫓아냈다. 이런 말들 사이에 섞여 있는 말이 있었다. 지하에 두었다.
박문수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짚었다. 지하에 두었다는 것은 죽였다는 것이었다. 이 지하 어딘가에 아직도 사람들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때였다. 오른쪽 통로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매우 약한 소리였다.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다. 그러나 박문수는 그것이 사람의 소리임을 알았다. 박문수는 막돌이에게 장부를 건네고 오른쪽 통로로 향하였다. 통로 끝에 무거운 나무문이 있었다. 빗장이 걸려 있었다. 박문수는 빗장을 들어 올려 문을 열었다. 안에서 썩은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셋이었다. 손과 발이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모두 살아 있었으나 의식은 흐릿하였다. 박문수는 무릎을 꿇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묶인 손을 풀었다. 그 사람이 눈을 떴다. 퀭하게 들어간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살려주시오. 박문수는 눈을 감았다. 10년이었다. 최진사가 성인의 탈을 쓰고 백성들을 짓밟은 세월이 10년이었다. 그 세월 동안 이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사라졌는지 그 수를 지금 당장 셀 수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지상에서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하였다. 누군가가 돌아온 것이었다. 박문수는 빠르게 세 사람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고 나무문을 다시 닫았다. 안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었다. 막돌이와 함께 통로를 타고 빠르게 계단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위에서 촛불빛과 함께 발소리가 들렸다. 내려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통로 깊숙이 벽에 몸을 붙였다. 촛불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계단을 다 내려온 사람의 얼굴이 보였을 때 박문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다. 그 사람은 최진사가 아니었다. 김포교였다. 박문수가 10년간 형제처럼 아끼던, 박문수가 믿어 의심치 않던 김포교가 이 지하에 내려와 있었다. 김포교의 손에는 무언가 묵직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것을 최진사가 선 쪽을 향해 내밀었다. 최진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고하였소. 어사 나리께서 이 고을에 발도 못 붙이게 해주시오. 나머지 절반은 일이 끝나면 드리겠소. 김포교가 자루를 받아들며 말하였다. 나리,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돈으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그 말이 지하의 어둠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박문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눈을 감았다. 가슴이 쥐어뜯기는 것 같았다. 독술잔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었던 자의 배신이었다. 박문수는 그 배신을 지금 지하 어둠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였다. 막돌이가 박문수의 소매를 잡았다. 소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소년도 알고 있었다. 저 배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이 고을에서 박문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최진사와 김포교가 지하를 살핀 뒤 다시 계단을 올라가기까지 두 사람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한참이 지나 막돌이가 낮게 말하였다. 나리, 저한테 생각이 있습니다. 박문수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소년의 눈이 다시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원수의 집 지하에서 믿었던 자의 배신을 목격한 직후에 이 소년의 눈은 꺼지지 않았다. 박문수는 낮게 물었다. 무슨 생각이냐? 소년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다. 그 말의 끝에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이 담겨 있었다. 막돌이의 생각은 이러하였다. 최진사는 지금 어사 박문수가 이 고을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김포교를 앞세워 관군을 풀어 박문수를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박문수가 먼저 움직여야 하였다.
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타나야 하였다. 그러나 나타나는 방향이 달라야 하였다. 최 진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막도리는 이 고을 장터에 오후 일마다 열리는 큰 장이 바로 내일이라고 말하였다. 팔도에서 장꾼들이 모여드는 날이었다. 낯선 얼굴들이 수백 명씩 드나드는 날이었다. 그날 박문수가 암행어사 출두를 선언하면 최 진사와 김포교가 손쓸 틈이 없을 것이었다. 문제는 하룻밤을 어디에서 버티느냐였다. 막도리는 이 고을 안에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최 진사에게 땅을 빼앗기고 가족이 지하에 갇혔다가 어찌어찌 살아 돌아온 노인 한 사람이었다. 그 노인은 마을 외곽에 쓰러져 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최 진사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지하에서 빠져나와 담을 넘어 최 진사의 집을 벗어났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숨었다 하는 사이 두 사람은 마을 외곽 오두막을 향해 걸었다. 장부와 설계도는 박문수가 품 안 깊숙이 감추었다. 오두막에 닿았을 때 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막도리가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그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저 막도리입니다. 돌쇠 아저씨 아들 막도리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노인이었다. 이름은 갑술이라 하였다. 나이는 70에 가까워 보였으나 눈은 아직 살아 있었다. 막도리를 보자 노인의 얼굴에 복잡한 빛이 스쳤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노인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방 안에 앉아 박문수를 바라보더니 낮게 말하였다. 어사 날이이십니까?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댔다. 손이 떨렸다.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최 진사에게 땅을 빼앗긴 것은 10년 전이었다. 노인의 아들 내외가 지하에 갇혔고 며칠 뒤 시체로 돌아왔다. 병으로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시체의 손목에 묶인 자국이 있었다. 노인은 알았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다. 말했다가는 자신도 같은 꼴을 당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두려움이 10년 동안 노인의 입을 막아왔다. 노인은 두 사람에게 밥을 지어 주었다. 오래된 쌀과 묵은 나물이었으나 박문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막도리도 말없이 밥을 먹었다. 두 사람 모두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박문수는 품에서 장부를 꺼내 촛불에 비추어 다시 읽었다. 장부를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다. 10년 동안 최 진사가 빼앗은 땅은 이 고을 논밭의 절반이 넘었다. 그리고 지하에 가두거나 죽인 사람은 30명이 넘었다. 30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각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사람이었다는 것은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박문수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짚어 내려갔다. 어느 순간 손끝이 멈추었다. 장부의 중간쯤에 있는 이름 하나였다. 박문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수만. 이수만은 박문수가 25살 때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된 친구의 이름이었다. 박문수는 그 이름 아래 적힌 내용을 읽었다. 이수만이 영모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수만이 가진 기름진 땅을 노린 최 진사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영모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그 관리 중에 당시 포교로 있던 김 씨가 있었다. 김 씨. 박문수는 눈을 감았다. 김포교였다.
10년 전 이수만을 영모로 고발하는데 관여한 자가 바로 김포교였다. 그리고 박문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김포교를 형제처럼 곁에 두어온 것이었다. 눈가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박문수는 오랫동안 울지 않은 사람이었다. 팔도를 돌며 온갖 참혹한 것들을 보아왔으나 어사의 눈물은 임금 앞에서도 함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쓰러져 가는 오두막 안에서 촛불 한 자루를 앞에 두고 박문수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이수만이 억울하게 죽은 그날 밤 박문수는 친구를 구하지 못하였다. 영모의 증거가 너무 촘촘하게 짜여 있었고 박문수 혼자 힘으로는 그 그물을 찢어낼 수 없었다. 그 자책이 10년 동안 박문수의 가슴 안에 불씨처럼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지금 이 장부 한 줄로 인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막돌이가 박문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소녀는 어사의 눈물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한참이 지나 박문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말하였다. 내일 해가 뜨면 움직인다. 노인 갑술이 말하였다. 나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문수가 노인을 바라보았다. 김포교 그자는 이 고을 안에 숨어 있는 나리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밤새 관군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이 서기 전에 나리를 잡아 지하에 가두려 할 것입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을 안 어딘가에서 관군이 움직이고 있을 것이었다. 박문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먼저 잡히면 되겠구나. 노인과 막돌이가 동시에 박문수를 바라보았다. 박문수는 나지막하게 말을 이었다. 스스로 잡히는 것과 잡히는 것은 다른 법이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박문수는 스스로 관군 앞에 나타났다. 오두막을 나서 마을 큰 길로 걸어 들어갔다. 관군들이 발견하기 쉬운 길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걷지 않아 관군 셋이 달려와 박문수를 에워쌌다. 박문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관군들이 박문수를 묶어 끌고 갔다. 끌려가는 동안 박문수는 주위를 살폈다.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관하로 끌려 들어간 박문수를 맞이한 것은 김포교였다. 김포교는 박문수를 보는 순간 잠깐 굳었다. 그러나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안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들어있었다. 당혹감과 안도감과 그리고 오래 쌓인 무언가가 뒤섞인 미소였다. 날이 오셨습니까?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포교를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알아온 얼굴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얼굴이 낯설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낯설어야 하는 얼굴이었는데 자신이 보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최 진사가 관아 안마당으로 들어왔다. 비단 옷에갓을 쓰고 마치 이 관아의 주인인 양 걸어 들어왔다. 어사 나리께서 이 고을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리께서는 지금 영모에 연루된 죄인을 도운 혐의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잠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박문수는 이를 악물었다. 영모에 연루된 죄인. 이수만의 이름을 끌어다 박문수를 얽어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사의 마패를 빼앗아 자신의 사람을 가짜 어사로 내세워 이 고을에 대한 조사를 무마시키려는 것이 최 진사의 계획이 것이었다. 박문수는 관아 지하 감옥으로 끌려 내려갔다. 감옥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렸다. 박문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사방을 살폈다. 감옥 벽은 두꺼운 돌이었다. 바닥은 습하고 차가웠다. 환기를 위해 위쪽 벽에 좁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성인 남자의 어깨가 통과할 수 없는 크기였으나 가느다란 소년의 몸이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박문수는 감옥 안을 천천히 걸으며
구멍의 위치와 크기를 가늠하였다. 그리고 품 속에 손을 넣었다. 은반지가 있었다. 임금이 박문수에게 내린 것이었다. 형편이 어렵거든 이것을 신표로 삼으라 하였다. 호랑이 발톱 모양으로 조각된 은반지였다. 그리고 그 반지와 쌍을 이루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오래전에 박문수의 손을 떠난 반지였다. 그 이야기는 나중의 것이었다. 박문수는 이 반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문제는 이 반지를 전달할 사람이었다. 감옥 문이 다시 열린 것은 그로부터 반시경쯤 지나서였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관군이 아니었다. 막돌이었다. 소녀는 두 손이 묶인 채로 관군에게 떠밀려 감옥 안으로 들어왔다. 관군이 문을 다시 닫고 빗장을 걸었다. 박문수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다. 뺨이 부어 있었고 입술 한쪽이 터져 있었다. 소년이 먼저 말하였다. 잡혔습니다. 일부러 잡힌 것이냐? 소년은 잠깐 박문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진짜로 잡혔습니다. 박문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소년이 이어 말하였다. 그러나 잡히기 전에 노인 어르신께 장부와 설계도를 맡겨두었습니다. 박문수는 소년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 소년은 잡히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킨 것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어둠 속에 앉았다. 박문수는 소년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다. 소년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박문수는 품 안에서 은반지를 꺼냈다. 촛불도 없는 어둠 속이었으나 은반지는 벽 틈새로 스미는 희미한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박문수가 말하였다. 막돌아. 소년이 대답하였다. 예. 이것은 임금께서 내게 내려주신 신표다. 이것을 들고 이 고을을 벗어나 산 너머 이틀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가거라. 거기에 스스로를 호랑이 장군이라 부르는 노장군이 은거하고 있다. 이름은 이서방이라 한다. 이 반지를 그 어르신 앞에 내밀면 알 것이다. 내가 보냈다고 하여라. 소년이 반지를 받아 쥐었다. 나리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혼자서요. 혼자서. 소년은 잠시 침묵하였다. 그러더니 반지를 꼭 쥔 채 말하였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년을 돌려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 어둠 속에 12살 소년을 혼자 내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박문수는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같이 갇혀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였다. 박문수는 감옥 안을 다시 살펴 위쪽 환기 구멍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년의 어깨 너비를 눈으로 재었다. 통과할 수 있을 것이었다. 박문수는 소년을 어깨 위에 올려 세웠다. 소년이 두 팔을 뻗어 구멍의 가장자리를 잡았다. 박문수는 소년의 발을 받쳐 밀어 올렸다. 소년의 몸이 구멍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돌 가장자리에 어깨와 등이 긁혔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소년은 구멍을 통과하였다. 구멍 밖으로 나간 뒤 소년이 안을 들여다보며 낮게 속삭였다. 나리,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께 맹세합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들어 구멍 안의 소년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소년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가거라. 소년의 얼굴이 사라졌다. 박문수는 홀로 어둠 속에 남았다. 구멍 밖에서 잠시 발소리가 들렸다. 소년이 지붕 위를 기어가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도 이윽고 멀어지고 사라졌다. 박문수는 차가운 바닥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소용돌이 쳤다. 이 수만의 이름, 김포교의 차가운 미소,
지하 어둠 속에서 살아있던 세 사람의 눈빛, 그리고 방금 구멍을 빠져나간 소년의 등.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소년은 말하였다. 아버지께 맹세한다고 하였다. 박문수는 그 말을 가슴 안에 새기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감옥 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차가웠다. 그러나 박문수는 지금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그것보다 더 차갑고 뜨거운 것들이 가슴 안에서 뒤섞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박문수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틀째 날 저녁이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았다. 물도 들어오지 않았다. 최진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박문수는 알았다. 굶겨 죽이거나 아니면 기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억지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었다. 영모의 연루된 자로 만들어 조용히 처형하는 것이 최진사가 원하는 결말이었을 것이었다. 박문수는 이를 악물었다. 이틀 동안 감옥 안에서 박문수는 쉬지 않고 생각하였다. 지금 이 고을 안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장부를 맡아 둔 노인 갑술이 있었다. 그러나 노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막돌이가 호랑이 장군을 찾아가는데 성공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틀째 밤이 깊었을 때 감옥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발소리였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 뒤로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소리, 액체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냄새가 왔다. 연기 냄새였다. 박문수는 벌떡 일어섰다. 잠시 후 감옥 문 틈새로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실처럼 가늘게 들어오던 연기가 금세 굵어졌다. 이어 문 밖에서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렸다. 불이었다. 최진사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관아 지하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박문수는 감옥 문을 발로 찼다. 한 번, 두 번, 세 번. 두꺼운 나무 문은 꼼짝하지 않았다. 빗장이 바깥에서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기는 점점 짙어졌다. 눈이 따가웠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박문수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바닥에 엎드렸다. 불길이 번질수록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에 가까울수록 숨쉬기가 나았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연기가 바닥까지 채워지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박문수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였다. 눈이 감겼다. 이수만의 얼굴이 떠올랐다. 25살 때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친구의 얼굴이었다. 그때 박문수는 처형장 담장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 순간이었다. 과광, 과광광. 지상에서 굉음이 들렸다. 두 번, 세 번, 연달아. 그리고 감옥 천장이 흔들렸다. 먼지가 쏟아졌다.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순간 천장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렸다. 차갑고 거센 물이었다. 박문수는 그 물에 휩쓸려 감옥 벽에 부딪혔다. 그러나 물과 함께 들어온 신선한 공기가 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박문수는 반쯤 잠긴 채로 기침을 토해내며 숨을 들이켰다. 불길은 물에 닿는 순간 거센 소리를 내며 꺼졌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 대신 흰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박문수는 물속에서 무너진 천장 쪽을 올려다보았다. 구멍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다. 그리고 그 구멍 가장자리에 매달린 작은 손이 보였다. 막돌이였다. 온몸이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소년이 구멍 가장자리에 매달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년의 입이 벌어졌다. 나리, 살아계십니까? 박문수는 한참을 기침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살아있다. 구멍 너머에서 소년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렸다. 박문수는 물이 차오르는 감옥 안에서 서서히 일어섰다. 무릎이 떨렸다. 두 이틀을 굶고 연기를 마신 몸이었다. 그러나 발은 움직였다. 물이 불어나면서 무너진 천장 쪽 높이가 낮아졌다. 박문수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나무 잔해를 밟고 올라서서 구멍 가장자리를 잡았다. 막도리가 위에서 박문수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소년의 힘은 약하였다. 그러나 소년은 이를 악물고 당겼다. 손에서 힘줄이 솟아오르고 얼굴이 붉어지도록 당겼다. 박문수는 반대편 손으로 구멍 가장자리를 짚고 몸을 끌어올렸다.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찬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소년이 옆에 쭈그리고 앉아 박문수의 등을 두드렸다. 관아 건물은 반쯤 불타고 있었다.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밝히고 있었다. 박문수가 기침을 멈추고 소년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된 것이냐? 수로를 어떻게 열었느냐? 소년이 숨을 고르며 말하였다. 아버지가 설계한 비상수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지하 공사를 하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산에서 내려오는 물기를 지하로 끌어올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평소에는 막혀 있는 수로입니다. 그 수로에 둑을 터뜨리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호랑이 장군은 어떻게 되었느냐? 산 너머에 계셨습니다. 반지를 보시고는 아무 말씀 없이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이 고을로 오고 계십니다. 날이 밝기 전에 당도하실 것입니다. 박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쪽 하늘이 아직 어두웠다. 그러나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 직전임을 박문수는 알고 있었다. 기다리면 되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관아 마당 쪽에서 횃불이 여러 켜지더니 관군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뒤로 최진사가 걸어 나왔다. 최진사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한 빛이 역력하였다. 어사가 살아서 지상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그의 계획을 완전히 어그러뜨린 것이었다. 최진사가 소리쳤다. 저 역적을 잡아라. 저자는 임금을 기만하고 영모를 돕고자 이 고을에 침입한 자다. 살아서 잡아들여라. 관군들이 박문수와 막도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박문수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 박문수다. 이 자들을 막아라. 그러나 고을 관군은 이미 최진사와 김포교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박문수는 막도리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하였다. 불탄 관아 건물 너머로 어둠 속으로. 그러나 사방에서 횃불이 좁혀들었다. 포위였다. 박문수는 멈추었다. 막도리도 멈추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섰다. 관군들이 서서히 좁혀왔다. 최진사가 그 중심에서 걸어오며 말하였다. 어사나리,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아니,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말발굽 소리였다. 말발굽 소리는 처음에는 멀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고을 입구 쪽에서 횃불 행렬이 나타났다. 한 줄이 아니었다. 여러 줄이었다. 횃불의 수를 세어보니 수십 개였다. 그 횃불들이 빠르게 관아 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선두에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장수가 있었다. 나이는 이른을 바라보는 것 같았으나 말 위에서의 자세는 곧고 당당하였다. 백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허리에 찬 칼이 횃불빛에 번쩍였다. 호랑이 장군 이서방이었다. 최진사의 얼굴이 굳었다. 이서방은 한때 이 나라에서
가장 이름 높은 무관이었다. 전장에서 세운 공이 산처럼 높았으나 정치적인 싸움에서 릴려 스스로 산속에 들어간 사람이었다. 그러나 임금은 그를 잊지 않았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밀 심표를 박문수에게 건네며 이서방의 이름을 알려주었던 것이었다. 이서방이 말해서 내리며 박문수를 바라보았다. 오래 기다리셨소. 어사나리. 박문수가 말하였다. 장군께서 와주셨으니 이제 되었습니다. 이서방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관군들을 향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를 가로막는 자는 역적이다. 당장 물러서거라. 관군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서방의 이름과 얼굴을 아는 자들이었다. 칼을 든 손이 느슨해졌다. 한 사람이 뒤로 물러서자 옆의 사람도 물러섰다. 최진사가 소리쳤다. 겁쟁이들, 어서 잡아라. 그러나 관군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관아 앞마당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문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이서방과 함께 온 사람들 중에 관군이 아닌 이들이 있었다. 낫과 곡괭이를 든 백성들이었다. 이 고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노인 갑술이 맡아 두었던 장부였다. 노인이 이서방에게 달려가 장부를 건넨 것이었고 이서방은 그 장부의 내용을 일부 펼쳐 고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 가족의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이름, 형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 최진사가 땅을 빼앗기 위해 가두고 죽인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들이 종이 위에서 살아나 이 밤에 증언하고 있었다. 죽은 자들의 증언이었다.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기 전에 낫을 든 손이 높이 올라갔다. 최진사가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그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불탄 관아 건물 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막돌이가 터뜨린 수로에 물이 건물 안을 지나 마당으로 흘러나오면서 그것들을 쓸어냈다. 지하 곳간 안에 쌓여 있던 것들, 최진사가 오랜 세월 모아둔 것들이 물살에 떠밀려 마당으로 흘러나왔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었다. 헌 보자기, 낡은 신발, 아이 적폐 내쩌고리, 갇혀 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유품들이었다. 최진사가 증거를 없앤다며 모아두었던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물살에 실려 광장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한 안악이 무릎을 꿇었다. 낡은 어린이 신발을 두 손으로 집어들며 통곡하였다. 이것은 내 아들 신발이요. 내 아들이 여기 있었던 것이요. 그 통곡이 신호였다. 고을 안에 쌓여왔던 10년의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졌다. 죽은 줄만 알았던 가족의 흔적을 찾은 사람들, 자신의 눈앞에서 친구가 끌려갔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 최진사가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 밤에 모두 한꺼번에 울고 있었다. 박문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최진사가 도망치려 하였다. 마당을 가로질러 담 쪽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서방의 수하들이 이미 사방을 막고 있었다. 최진사는 담 앞에서 붙잡혔다. 그리고 김포교였다. 김포교는 관군들 사이에 서서 사태를 지켜보다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려 하였다. 박문수의 눈이 그를 포착하였다. 박문수가 걸어갔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김포교의 얼굴에서 차가운 미소가 지워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복잡한 감정이었다.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10년 동안 억누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박문수는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하였다.
이 수만을 영모로 고발하는데 내가 관여하였느냐? 김포교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문수가 다시 말하였다. 대답하여라. 긴 침묵이 흘렀다. 김포교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박문수는 눈을 감았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10년간 믿어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하였고, 10년간 무거웠던 것이 조금 내려가는 소리이기도 하였다. 이서방의 수하들이 다가와 김포교의 팔을 붙잡았다. 최진사와 김포교가 포박되었다. 고을 백성들이 모여서서 그것을 보았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한 사람, 두 사람, 이윽고 마당 가득한 사람들이 손뼉을 쳤다. 그 소리가 이 작은 고을의 밤하늘 위로 올라갔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서서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옆을 보았다. 막돌이가 서 있었다. 온몸이 흙과 물에 젖어 있었고 두 손의 손톱은 돌에 긁혀 새로 피가 났다. 그러나 소녀는 그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마침내 빛을 향해 올라오는 이 순간을 눈에 담으려는 것처럼 막돌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우물에 던져지던 날 밤 이후로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다. 울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죽는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온 세월 동안 꾹 눌러왔던 눈물이었다. 박문수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날이 밝았다. 관아 마당은 전날 밤의 소동으로 어수선하였으나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모여들었다. 이 고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에서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였다. 박문수는 이서방과 함께 관아 안에 자리를 잡고 최진사와 김포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장부가 증거였다. 지하에서 살아 돌아온 세 사람이 증인이었다. 그리고 고을 백성들 하나하나가 증언하였다. 오랫동안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최진사의 악행은 장부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다. 최진사는 버텼다. 관직에 있는 자들 중에 자신의 편이 많다며 큰 소리쳤다. 그러나 이서방 앞에서 그 큰 소리는 먹히지 않았다. 김포교는 처음부터 말이 없었다. 이서방의 수하들이 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고개를 숙인 채 대답만 하였다. 그 얼굴에서 박문수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박문수는 그 얼굴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회피하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조사가 일단락되었다. 최진사와 김포교는 묶인 채 포박되어 관아 마당에 꿇어앉았다. 박문수는 그들 앞에 섰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름으로 최진사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피해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며 최진사와 김포교를 한양으로 압송하여 임금 앞에서 죄를 고할 것이라고. 그 선언을 듣는 동안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서 10년 동안 드리웠던 그늘이 걷히는 것이 보였다. 그 뒤였다. 소란이 수그러들고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하였을 때 박문수는 막돌이를 불렀다. 소녀는 마당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의 상처에 천을 감고 있었다. 박문수가 소년 앞에 앉으며 말하였다. 막돌아,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소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박문수를 바라보았다. 갈 곳이 없습니다. 박문수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죽었고 집도 없었고 이름도 천하였다. 1년 동안 원수의 집 뒷담 근처에서 살아온 소년이었다. 이 싸움이 끝난 지금 소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박문수는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거라.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소년의 눈이 흔들렸다. 박문수가 계속 말하였다. 내 아버지 돌쇠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 아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소년은 한참 동안 박문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품 안으로 가져갔다. 무언가를 꺼내었다. 박문수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소년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작고 낡은 것이었다. 오래 지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천으로 여러 번 감겨 있었고 그 천이 거무죽죽하게 낡아 있었다. 소년이 천을 풀었다. 은반지였다. 박문수는 눈을 깜빡였다. 자신이 소년에게 건네준 은반지는 아까 이서방에게 전달된 이후 이서방의 손에 있었다. 그런데 소년의 손바닥 위에 은반지가 있었다. 박문수는 그 반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똑같았다. 박문수가 소년에게 건넨 반지와 모양이 똑같았다. 호랑이 발톱 모양으로 조각된 은반지였다. 그러나 박문수의 것보다 훨씬 낡아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품 안에서 지내온 것이 분명하였다. 쌍가락지였다. 박문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이 반지는 하나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두 개였다. 임금이 박문수에게 건네준 것은 그 쌍가락지 중 하나였고 나머지 하나는 오래전에 박문수의 손을 떠났었다. 20년 전이었다. 아니, 더 오래되었다. 막돌이의 나이가 12살이니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다. 박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손바닥 위에 반지를 집어들었다.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아주 작은 글자였다. 수만. 이수만.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이수만이 영모로 처형되기 직전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친구를 면회하였다. 그때 이수만은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이 걱정된다며 박문수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였다. 아들이 언젠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높은 사람을 만나면 내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남겨달라고. 박문수는 자신이 가진 쌍가락지 중 하나를 이수만에게 건넸다. 이수만은 그것을 받아 아들의 베넷저고리에 넣어 내보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날 밤의 일이었다. 그 뒤 이수만은 처형되었고 갓난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박문수는 그 아이를 찾으려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아이가 이 소년이었다. 박문수는 소년의 얼굴을 새로 바라보았다. 이수만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 당당하고 서늘했던 눈빛이 이 소년의 눈 안에 살아있었다. 처음 주막에서 독술잔을 경고하던 그 눈빛 안에 이미 그것이 있었다. 박문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흘렀다. 아버지를 구하지 못하였다. 친구를 구하지 못하였다. 10년 동안 그 자책이 가슴 안에 박혀 있었다. 그 자책이 이 소년을 마주하는 순간 더 깊어지는 것 같았다. 이 아이가 홀로 원수의 집 뒷담 근처에서 1년을 보내는 동안 박문수는 어디에 있었는가? 막돌이가 박문수의 눈물을 보았다. 소년도 눈물이 났다. 그러나 소년은 울지 않으려 하였다. 입술을 깨물었다. 어깨가 떨렸다. 박문수는 소년의 어깨를 잡아당겨 품에 안았다. 소년은 처음에는 뻣뻣하였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안겨본 적이 없는 몸이었다. 그러나 박문수의 팔이 소년의 등을 감싸는 순간 소년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소년이 울었다. 10살의 아버지를 잃은 날 밤부터 참아온 울음이었다. 원수의 집 뒷담 근처에서 비를 맞으며 참아온 울음이었다.
독술잔을 경고하러 달려가던 그 절박함 안에 눌러두었던 울음이었다. 그 울음이 지금 박문수의 품 안에서 터져 나왔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불타다 남은 관아 건물 잔해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다. 이서방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노장군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한참이 지나 막돌이가 고개를 들었다. 박문수의 옷자락이 소년의 눈물로 젖어 있었다. 소년이 낮게 말하였다. 아버지. 그 한마디였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새로 눈물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다. 자책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열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다. 박문수는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 수만이 품 안에 넣어보낸 그 간지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 제자리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반지는 처음부터 두 개였다. 한 개는 어사의 품에 있었고 한 개는 소년의 품에 있었다. 그 두 개가 오늘 이 마당에서 만났다. 쌍가락지가 다시 쌍이 된 것이었다. 해가 저물었다. 최 진사가 포박되어 끌려간 자리에는 빈 마당만 남아 있었다. 불탄 건물 잔에는 이미 고을 사람들이 하나씩 치우기 시작하였다. 땅을 빼앗겼던 백성들에게는 장부에 따라 땅이 돌아갈 것이었다. 지하에 갇혀 있던 세 사람은 사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유품은 가족들의 손에 전해졌다. 10년의 어둠이 끝나는 데는 단 하루가 걸렸다. 그러나 그 하루를 만들기 위해 한 소년이 1년을 버텼다. 원수의 집 뒷담 근처에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며 손톱 밑에 피를 담으면서 버텼다. 아버지가 남긴 두 가지를 가슴에 품은 채였다. 하나는 진실이 담긴 장부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는 낡은 은반지였다. 소년은 그 두 가지를 지켰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12살 소년이 그것을 할 수 있었는가? 대답은 하나였다. 아버지와의 약속이었다. 죽기 전날 밤, 혀가 잘리기 직전 돌쇠는 아들에게 말하였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온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소년은 그 말을 믿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을 때에도, 배가 고플 때에도, 비가 올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배신당하지 않았다. 어사 박문수 또한 마찬가지였다. 가장 믿었던 수아에게 배신을 당하였다. 독술잔을 받았다. 감옥에 갇혔다. 연기 속에서 죽을 뻔하였다. 그러나 박문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소년이 가져온 반지 하나를 믿었고, 소년이 말하는 방향을 믿었고, 소년의 눈빛을 믿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의 진심을 믿은 것이었다. 성인의 탈을 쓴 최진사는 결국 정몰되었다. 재산을 빼앗기고 이름을 잃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쌓아 올린 것이 높을수록 무너질 때의 소리도 컸다. 김포교는 묶인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돈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으나 돈이 돌아가는 세상에서도 끝내 진실은 남았다. 그리고 막돌이는 박문수의 아들이 되었다. 새 이름을 받았다. 박수만. 할아버지 뻘이 되는 이 수만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받아 지은 이름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이름이 살아남아 세 사람의 이름이 된 것이었다. 쌍가락지는 두 개가 다시 합쳐졌다. 박문수가 하나를 차고 새 아들 박수만이 하나를 찼다. 반지는 처음부터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도 그러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혼자서 버티는 힘이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름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자가 내미는 손을 잡을 줄 아는 용기였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씨앗만이 아니었다. 믿음도 그러하였고, 의리도 그러하였으며, 약속도 그러하였다. 돌쇠가 아들에게 남긴 약속은 10년이 지나 열매를 맺었다. 이 수많이 갓난아이 품에 넣어 보낸 반지는 세월을 건너 제자리를 찾았다. 그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 세상을 밝혔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 안에도 그 불씨가 있다. 꺼뜨리지 마라. 아무리 긴 밤도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아침이 온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렸다면 그것으로 이 늙은 이야기꾼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최진사 같은 자를 만나기도 하고 김포교 같은 배신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막돌이 같은 진심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균형을 맞추어 가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이 이야기꾼에게는 천금보다 무거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모르는 이웃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따뜻해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하루도 고단한 일상 속에서 이 자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밥은 드셨는지요? 몸은 괜찮으신지요? 이 이야기꾼은 늘 그것이 제일 먼저 걱정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 위에 만복이 깃드는 하루 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